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선주라고 합니다. 코이카에 다니고 있는 최장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앤팀에서 활동하는 강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코이카에서 일하고 있는 한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김나래입니다. 플랜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정아입니다. 제가 이제 첫 인도적 지원 현장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어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였어요. 인도가 워낙 땅이 넓기도 하고 이제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인도 북부에 제가 비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가난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가 홍수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 10년이 넘어가지고 사실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가장 처음으로 제가 활동을 시작한 게 2010년도에 IT 대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대학 졸업하고 이쪽 분야로 좀 직업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한 단체에서 IT에 파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진 나고서 한 100일 뒤 시점에서 한 3, 4개월 정도 IT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시작으로 필리핀 하이엔 태풍 긴급구호였고요. 저 정말 그 주니어 간사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른 채 기관에서 원래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현장에 나가야 되시는 이제 그 뭐 과장님, 팀장님 분들이 다 출장을 가셔서 이제 대신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게 됐고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013년 그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간 거는 그 다음해인 2014년 3월 달에 발생했던 네팔 대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진도 제 기억에 한 8.1, 7.9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또 하필이면 수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2013년도에 필리핀에서 그 태풍이 타클로반 지역에서 있어서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저희 구호대와 함께 현지에 가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당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파당이 무슬림이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그래서 첫 출장지인데 무슬림 지역에 또 제가 저 외에 한 8명 정도 더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재난위험 경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위험 경감 사업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 만나고 이런 게 저의 첫 출장이자 첫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 직접적으로 파견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19가 엄청 기승을 부릴 때 인도에서 그 코로나19가 엄청 심각해지고 동시에 곰팡이균까지도 퍼져서 엄청 인도적 위기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에서 인도적 지원 현물 지원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국내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산소통 그리고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 물자들을 긴급 조달해서 보냈던 것이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일입니다. 콕스바자르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그래도 살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직접 제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있었던 곳이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가 이제 미군 군 수송기를 빌려서 아주 소수 인원만 선발대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딱 도착했을 때 이제 필리핀 피해 주민들도 이제 피난을 가려고 공항에 막 집결해 있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의 재난 현장을 사실 저도 살아보면서 이렇게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피해 이제 집중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그 길목에 피해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있었던 장면이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아직도 네팔 현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네팔이 산악지대의 나라라서 구비구비 산을 돌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긴급 식량을 싣고 이제 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식량을 막 몇 톤 트럭에 싣고 갔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량을 세우고 다시 작은 트럭에 옮겨 실어서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며칠을 걸려서 산속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사람 조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과 공감하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이 현장에서 계속 여진이 있었고 계속 지진이 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같이 살아남은 같은 생존자라는 동지의식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돈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 지원품들이, 지원금들이 잘 전달되는 이 과정들이 서로에게 좀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원했던 것들이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다른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바논이었거든요.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 사태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약간 안정화돼 보여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고서 이미 지금 아마 올해가 11년 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이 흩어진 시점에서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 인접국인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난민들이 이주 생활을 해온 거죠. 아직도 그런 움막 같은 그냥 진짜 비닐 텐트로 된 데서 살고 있고,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레바논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발 사고도 있고, 또 시리아 사태가 너무 잊혀지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더 아마 소외되고 더 열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그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증대 활동 같은,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정착을 해서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활동이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껏 5년 전부터 했던 역량 강화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서 이들이 좀 더 힘을 갖고 역량이 개발되고, 이걸 이제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회복력이 생겨서 좀 삶을 영위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때 혹시 어떤 이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2020년 2월이죠. 1월 달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3월 16일경 이제 팬데믹이 선언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제일 컸던 변화는 저희가 출국을 못하는 게 제일 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더 심한 곳들은 지역 간의 이동을 통제하는 곳들도 있어서 사실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뭐 도시 간의 이동이 금지가 돼서 물자가 이동이 안 돼서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집합이 금지가 됐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집합이 금지가 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현장 직원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 가지 못함으로써 제 눈에 막상 보이진 않지만 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현장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관련해서 또 저희는 정부 대 정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앙화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라든가 전문가 파견,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사실 어떤 고민이 드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활동을 하셨으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약간 이런 게 궁금하긴 한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쵸, 지난 이제 올 초에 시작되어서 사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했는데 정말 나버렸고, 이번에 저희는 현재 있는 싱크탱크랑 협약을 맺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전쟁이 발발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설마 전쟁까지 가겠냐 했는데 전쟁이 나서 당일 회의를 잡았던 걸 다 취소를 하고 급히 지금 공항으로 가서 피신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 전문가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직접 이제 목격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비춰지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모잠비크 사이클론 상황 같은 것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는데 국제에서 들어가고 있는 지원의 규모나 활동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필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격차들도 느끼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져서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뉴스에 관심이 많았나 한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이 막 장악하게 되면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가 놀랬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로힝야 이슈에도 2017년도에도 90만 명이 막 이주했대.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대. 이러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뭐 미얀마에서는 또 작년 2월, 3월에 또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들 속에서 우리 이쪽 동남아시아 쪽의 이슈들은 사실 좀 우크라이나의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미 전 세계에는 그 전쟁 말고도 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도적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많은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어쨌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여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현실이 조금은 뭔가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코이카 사무소가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때도 어쨌든 뭐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그 이후 탈레반,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대테러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었던지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복잡미묘했습니다. 그 활동가들이 현장을 꼭 가야만 하냐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금도 현장에 가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상황도 동일하게 현장에 가지 않고 일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인데, 재난이 났을 때 반드시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반드시 한국 사람이 가서 도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활동가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보다 우리는 안전교육도 받고, 사실 매년 받고, 그거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현장에도 그 수많은 그 세큐리티 관련된 안전 요원들을, 이렇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 세큐리티 담당자로 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매일매일 프로토콜을 가르쳐주면서 뭘 하면 되고 안 되고를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를 되고 안 되고를 가르쳐주고, 굉장한 많은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활동가인 거죠. 그냥 단순히 혼자 가서 내가 돕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저도 가면 운전 못하게 되어 있고, 왜냐면 전 외국인이니까 기관 안에서 절대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라이버랑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드라이버도 뭐 시속 이런 고속도로도 80 이상 못 밟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뭐 해 떠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고 해 지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많은 프로토콜 안에서 움직이는 그 활동가인데, 그 활동가를 그냥 재외 동포 혹은 그냥 일반 국민이라는 동급으로 판단을 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옛날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다들 얼마나 안전 이슈가 중요한지 우리는 전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가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심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이제는 준비가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활동가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인도적 지원의 날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쪽에 사명감과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런 철학이나 소명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질문이었어요. 네팔 지진 현장에서 느낀 건 그 여진이 계속 있어요. 대지진이 한 번 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 계속 여진이 발생을 하고, 사실은 이 대지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인 지진인 건지 아니면 더 큰 대지진의 전조인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조금은 더 무거울 수 있겠다. 그 어려움이 조금 더 벅차고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철장으로 둘러싸인 캠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경찰한테 감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취약성은 그 취약성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요. 국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할 때 국가에게 내가 취약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난민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미 그 국가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카쿠마 난민 캠프로 출장을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카쿠마의 뜻이 노웨어라는 뜻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땅에서 잊혀진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뉴스에 나오는 재난이 가장 급한 재난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재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최소 이제 1년에 하루라도 다시 한번 옛날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이라크 실향민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지금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저기 전쟁 났어 도와줘야 된대 이거 말고, 그래서 진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하는 그런 해야 하는 삶에서 되게 당연한 순간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활동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뭐로 바뀌게 되는지 한 번쯤은 다들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구 다른 어느 곳에서든 계속 재난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인류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류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런 스리랑카 같은 이제는 전쟁과는 멀어진 것 같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아예 전쟁을 지금 내전이나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 시리아라든가 뭐 예멘이라든가 저희에게는 많이 잊혀진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들의 아이들을 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아이들은 전쟁 상황에서 태어났고 전쟁 상황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꿈을 실제로 가지고 그거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하루쯤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루쯤 잊혀진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루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해보는, 내가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루쯤 인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루쯤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의 꿈을 잃은 아이들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조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수많은 난민들을 한 번쯤이면 오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하루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주의의 날 오늘 하루만큼은 그 활동하는 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언제나 언론에 그리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피해자와 피해 지역 이런 것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네팔 때도 또 에볼라 사태 때도 느낀 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고민 없이 한달음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 분들이신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그 사람들 대단하다.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